어머니, 깜빡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원래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부담스러운 티를 내도 무턱대고 찾아오신 어머님 잘못이지요. 안녕하세요. 희노애락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김영숙님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을 시골에서 살며 열심히 일해 자식을 키웠어요.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특히 아들 성환이는 저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의 유명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성환이가 잘 자라준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성공한 의사로 자리 잡았을 때 저는 너무도 기뻤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성환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어요. 며느리는 차갑고 세련된 도시 여자였어요.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성환이를 내조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그녀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웃음도 예의 바르게 지으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아들이 결혼 후 서울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많이 아쉬웠지만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것이니 존중하려 했어요. 그러나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절에 아들 부부가 고향에 내려오지 않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의사로서 바쁜 건 이해했지만 명절이 바쁘면 다른 날이라도 시간을 내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명절 전날마다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내려올 거지? 하고 물어보면 며느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성한 씨가 병원에서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따로 내려갈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래, 알겠다 하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정말로 바빠서 못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내려오기 싫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죠. 그렇게 몇 번의 명절이 지나가고 저는 점점 아들 부부와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참 효자였어요. 시골에 혼자 있는 저를 자주 챙겨주고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죠. 서울에 살게 된 이후로도 한동안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아들과의 연락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쁜 생활 탓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들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주 내려와 얼굴을 보여주고 명절이면 꼭 집에 왔던 아들이 이제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오는 일도 드물어졌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바쁘다며 빨리 끊고 가끔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제가 고향에서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는 말을 해도 아들은 그저 형식적인 위로만 했고 더 이상의 관심은 없었어요. 저는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이런 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때 그렇게 가까웠던 아들이 이제는 멀리 있는 타인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들네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국, 찰밥,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챙겨갔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리 반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무겁게 뭘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희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웃어 보였어요. 그래도 네 서방이 좋아할 거야. 네가 좀 도와줘. 그러나 며느리는 돕기는커녕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혼자서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점심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야 겨우 식사가 차려졌죠. 아들은 반가워하며 음식들을 먹었지만 며느리는 별로 내키지 않은 듯 조금만 먹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 며느리에게 다음번에도 반찬을 해서 가져올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 집 비밀번호는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알게 되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요. 오셔서 전화 주시면 바로 문 열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었어요. 그동안은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말에서 며느리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비밀번호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저와의 거리를 더 두려고 했고 아들도 점점 바빠지면서 저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듯 했죠. 그러다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주말이고 하니 반찬이며 이런저런 것들을 전해주러 오랜만에 아들 집에 올라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러시라고 말하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며느리가 내일 자기 동네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면서 싫은 티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의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다음날 저는 시골에서 출발하여 마을 버스며 시외 버스며 지하철까지 갈아타면서 6시간이 걸려 아들 집에 도착했지요. 서울에 도착해 아들 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들 부부가 반겨주기를 기대하며 문 앞에 섰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 더 초인종을 눌러보아도 반응이 없어 전화기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못 받는 걸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두 번째도 역시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바쁜 아들은 그렇다 쳐도 며느리는 왜 전화를 안 받을까? 혹시 일부러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한참을 기다렸어요. 아마 곧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전화를 걸어보고 문을 두드려보고 주변을 서성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혹시 나를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가 오기로 한 것을 잊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느덧 밤이 깊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발도 아파왔고 몸도 점점 더 피로해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지고 어둠이 짙어지자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때 동네 주민 한 분이 저를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분의 친절한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서글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저의 사정을 듣고 나서 한숨을 내쉬며 경찰에 연락을 해주셨어요. 경찰이 오고 저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근처 숙소로 안내받았어요.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착잡했어요. 아들 부부가 내가 올라온다고 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일부러 나를 피한 걸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숙소의 차가운 이불 속에 몸을 누이면서 제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엄마가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잠이 들려고 하는 찰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셨냐며 일하느라 못 받았다는 아들의 말에 너 오늘 내가 서울 올라간다는 말 못 들었니? 라고 물어보니 며느리가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제가 올라온다는 사실을 깜빡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며 나무랐더니 어머니, 깜빡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원래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부담스러운 티를 내도 무턱대고 찾아오신 어머님 잘못이지요.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더 이상 말을 섞기조차 싫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오는 전화는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다시금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어요. 몇 년 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그날의 사건이 저를 한계점까지 몰아넣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서러워해야 하나? 내가 왜 이래야 하지? 그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참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재산을 그들에게 물려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에게 상속할 재산을 딸에게 더 많이 나눠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딸은 결혼 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지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를 챙겨주곤 했어요. 그래서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재산을 아들 대신 딸에게 많이 상속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남길 재산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시골에서 제법 크게 농사를 지으셨었기에 물려받은 땅이 조금 있어요. 그 땅을 아들 대신 딸에게 넘기기로 결심했죠.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한 후 제 삶은 더 편안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변호사와 상담하며 재산 분할을 계획했어요. 내 남은 재산 중 일부는 지역 사회에 기부하고 일부는 딸과 도움이 필요한 친척들에게 상속하기로 했어요.
아들 부부는 최소한의 재산만 받게 될 거예요. 이 결정을 내리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한 후 제 삶은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아들 부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바치지 않고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언젠가 아들 부부가 제가 내린 결정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삶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복수이자 스스로를 위한 작은 정의라고 믿어요. 여기까지가 김영숙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시골에서 올라온 나이든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김영숙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